7시가 됐습니다. 대형마트 지하 식품관인데요. 전쟁 같았던 시식 코너가 이제야 파장 분위기에 접어들었네요. 주인공 미연 63세는 만두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너머로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침 9시부터 10시간째 서 계셨다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미연은 신음 한번 내뱉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이 나이에 서 있을 공간이라도 허락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점장이자 시누이인 영숙이는 미연 곁을 스치며 아주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언니, 오늘 할당량 무조건 채워요. 알겠죠? 미연은 대꾸 없이 고개만 푹 숙입니다. 집에서는 남편에게, 직장에서는 시누이에게 평생 그녀를 따라다닌 오지랖, 주제넘다는 비난들.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만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생존법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인력이 부족해서 미연이 직접 만두를 굽고 쪄야 했습니다. 특별한 비법 가루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다져진 감각은 불 조절 하나, 물 붓는 타이밍 하나만으로 냉동 만두를 요리로 바꿔버리죠. 노릇하게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식품관을 채우자 지나가던 손님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멈춰섭니다. 어머, 냄새가 다르네. 하나만 먹어봐요. 순식간에 시식대가 북적였고 준비한 만두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시식대 앞에 서서 이쑤시개로 만두를 찍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흐뭇하게 봤죠. 한창 클 때니까 배가 고픈가 보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 5개, 10개. 시식이 아니라 아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서 아이가 뭘 하든 남들에게 무슨 민폐를 끼치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자 미연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미안한데 시식은 다른 분들도 드셔야 해서. 그 순간 핸드폰만 보던 아이 엄마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목소리부터 높이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가 먹는 게 아까워요? 시식이 맛보라고 있는 거지. 고객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기분 잡치게?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와, 여자는 멈추지 않고 독설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 동네 맘카페에 싹 다 올릴 거야. 다이소 무릎 꿇기 사건 알지? 아줌마도 잘리고 싶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그 말에 미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오버랩된 거죠. 도둑년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그날처럼 지금 또다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사과하고 빌어야만 끝이 나는 걸까요? 나는 왜 평생 죄인이어야 하는 걸까요? 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평생 잘못한 것도 없이 쫓겨나며 살았어요. 더는 못해요. 난생 처음 터트린 울분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뚫고 한 노신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례지만 제가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윤태준, 65세.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아이 엄마를 향해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팩트를 짚어줍니다. 직원분은 아이가 만두를 10개 넘게 먹을 때까지 웃으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규정을 안내했고요. 그런데 손님께서 갑자기 폭언을 하시고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셨죠.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뭡니까? 재수없어.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 주변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여자는 아이 손을 채가듯 잡고 도망쳤죠. 상황은 정리됐지만 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 건 세상에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신우이인 점장이 달려와 상황을 묻자 태준이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이 직원분 잘못 없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태준은 그런 미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시식대를 둘러보다가 불쑥 묻습니다. 혹시 두부 반찬도 있습니까? 미연은 황급히 반찬 코너에 있던 시금치 두부 무침을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손님, 이거 그냥 드시는 것보다요. 시금치는 물기를 아주 꽉 짜야 해요. 그리고 두부랑 섞을 때 손으로 으깨듯이 조물조물. 들깨가루랑 통깨도 손바닥으로 비벼서 넣고요. 그래야 고소해요. 태주는 미연을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인상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이 반찬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미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옛날에 손님들이 참 좋아해 주셨거든요. 말끝을 흐리는 미연의 눈에 씁쓸한 회한이 스쳤습니다. 태주는 더 묻지 않고 접시를 받아들고 돌아섰죠. 미연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좋은 분도 계시는구나. 자, 그럼 우리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전주의 유명한 고깃집 삼원가든 건물 뒤편 다리도 제대로 펴기 힘든 쪽방이 미연 33세와 남편 철수 43세의 신혼집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부부가 숙식을 해결하며 미래를 꿈꾸던 유일한 공간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방이 많이 있었어요. 삼원가든 같은 큰 고깃집의 평상시는 손님방으로 쓰고 가게 운영이 종료되는 밤에는 종업원의 숙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미연과 철수 같은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 철수의 하루는 새벽 운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읍내 터미널에서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돌아와선 숯불을 피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죠. 온종일 연기를 뒤집어 쓴 채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반면 미연의 전쟁터는 뜨거운 주방이었습니다. 미연의 손은 정말 야무졌습니다. 삼원가든의 주인이자 주방장 할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큰 요리를 하는 동안 미연은 반찬을 책임지는 역할 부감을 했는데요. 평범한 콩나물 무침을 비롯한 일반 반찬들도 미연이 만들면 일품 요리 부럽지 않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물기를 꽉 짠 시금치, 으깨 넣은 깨소금.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 사모님, 할머니는 미연의 반찬을 맛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반찬 같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미연아, 넌 손맛을 타고났다. 우리 가게 반찬은 이제 내가 다 맡아라.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주방장 할아버지의 옹졸한 질투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미연을 옥죄어왔거든요. 여기 고기도 맛있지만 반찬 때문에 온다니까요. 이 두부무침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의 칭찬이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칼질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연을 노려보았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운 고기보다 고작 주방 보조가 묻힌 나물 따위가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안 맞잖아. 내가 주방장이야, 네가 주방장이야.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왔지 반찬 먹으러 왔어?
할아버지는 멀쩡한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기 일쑤였습니다. 기분도 안 된 게 어디서 손맛 타령이야? 어제와 똑같은 레시피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미연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미연은 억울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했죠. 자신이 잘할수록 남편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지옥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눈치 없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사장님, 이 두부 무침 좀 싸주시면 안 돼요? 돈은 따로 낼게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수저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지? 풀떼기 먹으러 왔어? 재수없게.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를 내보내야 내가 산다는 비뚤어진 결심의 신호탄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철수의 행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고 계산대 돈이 빈다는 의심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자네 주머니에 그 돈 뭔가? 왜 그러세요? 이건 제 돈입니다. 거짓말 마. 넌 매상에 손댔지.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미연을 쫓아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비열한 명분이었던 거죠. 시작은 계산대였습니다. 또 돈이 비네. 1,000원짜리가 안 맞아. 할아버지는 돈이 빌 때마다 철수가 청소하던 자리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저놈이 범인이다라는 무언의 낙인을 찍어 다른 직원들조차 철수를 슬금슬금 피하게 만들었죠. 철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날 할아버지가 그를 막아세웁니다. 박 기사, 너 요즘 씀씀이가 해파. 월급은 쥐꼬리만 안 돼. 술값은 어디서 나나? 제 돈입니다. 친구한테 빌린 겁니다. 철수가 펄쩍 뛰었지만 할아버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조심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내 눈은 못 속이야. 그날 밤 사모님, 할머니가 미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연아, 남편 단속 잘해라. 영감이 지금 벼르고 있어. 내가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철수가 또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한 날이었죠.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철수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죠.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매상에 손댔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모은. 닥쳐! 매일 매상 빼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돈이 진짜 훔친 돈인지 철수의 쌈짓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미연을 쫓아낼 확실한 명분이, 철수에게는 도둑 누명이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그해 겨울,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 뛰지 마! 꺼져! 할아버지의 고함과 함께 부부는 쫓겨났습니다. 사모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연의 손을 잡았죠. 미연아,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미연은 30년 전 그 정든 주방을, 자신의 신혼과 청춘을 바친 그곳을 도둑 누명을 쓴 채 떠나야 했습니다. 전주 시내를 전전했지만 수중의 돈이라곤 푼돈뿐이었습니다. 여인숙에서도 쫓겨나고 친척 집에서도 눈칫밥에 밀려났죠. 아주버님께서 또 사고 쳤다면서요. 삼원가든에서 도둑질하다 걸렸다면서요. 가는 곳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퍼뜨린 소문은 발보다 빨랐으니까요. 미연은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했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3일 굶은 배를 움켜쥐고 들어간 분식집.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김밥 한 줄값 뿐이었습니다. 당신 먹어.
미연은 김밥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너는? 한마디 묻고는 게 눈 감추듯 김밥을 삼켜버렸습니다. 미연의 빈속이 꼬르륵 소리를 질렀는데도 말이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물배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국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멸치 육수만 10번을 리필했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국물 귀신이 붙었나. 하며 혀를 찼지만 미연은 그 뜨거운 국물로 배고픔과 서러움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시린 30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태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태준은 90대 노모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요양원으로 모셔야 했거든요.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가 태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묻습니다. 내가 죽을 때 됐나 보다. 미연이가 자꾸 어른거린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기사는 돈을 훔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미연이 숨쉬를 질투해서 쫓아내려고 누명 씌었단다.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30년 전 그 착하고 성실했던 부부를 내쫓은 게 아버지의 옹졸한 질투였다니요.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요양원에 가져갈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식 코너의 소란을 목격했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태준의 손에 들려진 시금치 두부 무침.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두부 무침을 드렸습니다. 한 입 맛본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익숙한 옛날 맛인데 이 반찬 어디서 구했니? 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마트 여사님이 혹시 태준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트 시식 코너를 찾았죠. 이 요리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미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옛날에 식당 일을 했다는 말에 태준은 반색했지만 미연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더 묻지 말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까봐, 또다시 도둑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사흘 뒤 마트를 다시 방문한 태준은 김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석박지도 담그십니까? 다른 반찬은요? 옛날엔 했었죠. 혹시 삼원가든이라고 아십니까? 삼원가든.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으니까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 바로 삼원가든에서 일했던 미연 씨다. 하지만 미연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연을 만나러 온 태준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삼원가든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미연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금기어를 들은 사람처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트에서 종일 서 있다 돌아온 미연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미간부터 찌푸리네요. 낮부터 마셨는지 남편에게선 술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이게 뭐야? 짜. 너무 짜서 못 먹겠네. 미연은 묵묵히 국물을 떠먹어 보았습니다. 짜지 않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간이에요. 오늘 마트 시식 코너에서도 수백 명의 손님이 간이 딱 맞다며 칭찬했던 그 손맛인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 철수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혀를 찹니다. 음식 솜씨가 어째 갈수록 개판이냐? 마트에서도 잘리는 거 아냐? 이제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음식이 짠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사가 뒤틀린 거죠.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이모님 소리를 들으며 인정받는데 자신은 집에서 늙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나 기다리는 처지. 그 못난 자격지심을 아내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던 겁니다. 철수의 타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서울로 쫓겨올 때부터 시작된 레퍼토리였죠. 모든 네 탓이야. 네가 주인 비위를 못 맞춰서 우리가 쫓겨났어. 네가 주방장 주인 할아버지의 비위를 못 맞춰서 우리가 이 꼴이 된 처음엔 거라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도박하고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철수는 목소리를 더 높여 미연을 제압했죠. 여러분, 반복되는 비난은 세뇌가 됩니다. 가난이 길어질수록 미연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더 싹싹하게 굴었으면, 내가 더 알뜰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30년 미연은 남편이 만든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철수는 밥상을 허이 밀어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길 나간다. 집구석이 답답해서.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연은 덩그러니 남은 밥상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이후 철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집안은 적막했지만 미연에게는 난생 처음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TV를 보고 먹고 싶은 반찬을 해먹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으니까요. 문득 이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경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철수 씨 부인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그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미연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과 이제 지긋지긋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피로감이 몰려올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곤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 뿐이었죠. 상주석에 앉은 미연에게 점장이자 시누이인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그녀의 눈은 미연이 아닌 남편 명의로 된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습니다. 영숙의 공격은 치밀했습니다. 첫날은 친척들 앞에서 바람을 잡았죠. 오빠가 평소에 몸이 안 좋다고 자주 말했는데 언니는 뭐 했어요? 둘째 날은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맞벌이 한다고 신경을 못 썼나 봐. 술 먹고 사고 난 것도 언니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셋째 날 본색을 드러냅니다. 미연을 구석으로 몰아세운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오빠를 술독에 빠져 살게 만들었으면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염치도 없다. 오빠 사망보험금이랑 전세보증금은 내가 정리할게. 오빠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고 이래야 계산이 맞지. 세상에 남편을 잃은 혹은 해방된 미연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미연을 남편을 죽음으로 못무능한 아내로 낙인 찍어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낯선 조문객들이었습니다.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돌아서면 하나같이 미연에게 다가와 꼬깃꼬깃한 차용증이나 문자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고인이 일주일 전에 급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딸 등록금이라고 사정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조차 울먹이며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연은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빚만 남기고 간 사람. 국화꽃으로 영정사진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습니다. 이곳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미연의 존엄이 난도질당하는 도살장이었습니다. 밤 10시
텅 빈 빈소에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가 내민 부의금 봉투는 두툼했죠. 저를 올린 태준이 상주석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상주 박미연의 이름을 보고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30년 전 삼원가든에서 주방일 하셨던 미연 씨 맞습니까? 저 삼원가든 아들입니다. 미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밝혀진 것 이상의 절도가 있었다던가 남편의 실수를 한 게 안갚음으로 돌아오는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닐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준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일 아니니까 긴장 푸세요. 그날 남편분은 매상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돈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깥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기 위해 난동을 부린 거였고 그게 미연 씨에게도 우리 집에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꼭 찾아뵀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에게 들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옹졸한 질투, 거짓, 누명,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죄책감까지요.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도둑놈 아내로 살았습니다. 내 남편이 죄인이라서 내가 못나서 쫓겨난 줄 알고 평생을 기죽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녀의 울음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누명 속에 갇혀 서로를 핥히고 미워하며 낭비해버린 자신의 30년 세월, 그 허망함에 대한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 집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들. 미연은 불도 켜지 못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미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연은 또 빚쟁이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죠. 태준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문이 열렸을 때 미연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연을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90대 노모는 미연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도 그 예뻤던 섹시 얼굴이 중년 얼굴 다 됐네. 아이고 똑같아. 30년 전 전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깃집 삼원가든에서 같이 일하며 웃고 떠들며 반찬 만들고 밤에는 나와서 막걸리도 하고 사람이 몰려서 있는 곳이다 보니 항상 유리창 깨지는 일은 생기기 마련이고 본인 아닌 오해로 새댁이랑 남편이 쫓겨나게 되고 온갖 회한과 감정이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미연아 미연아. 할머니의 앙상한 손이 미연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추운 날 보따리 하나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평생 꿈에 나와서 내가 죽지도 못했다. 미연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0년 묵은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죠. 할머니는 품속에서 낡고 바스라질 것 같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미연을 보낼 때 쥐어주려다 엇갈렸던 그 쪽지였습니다. 미연아, 너는 나랑 꼭 이어질 인연이야. 힘들어도 꼭 살아라. 내 손맛은 진짜야. 사모님. 그 한 문장이 미연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었죠. 누군가에게는 진짜로 기억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태준이 미연을 불렀습니다. 그는 홈쇼핑 제작 본부장 명함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미연 씨의 손맛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홈쇼핑에서 반찬을 런칭해 보는 게 어떨까요? 미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방송은커녕 말주변도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요. 돈은 걱정 마세요. 돈은 제가 투자합니다.
미연 씨는 30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정성스럽게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미연은 망설였지만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보여준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손맛은 진짜야.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준비가 한창일 때 태준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우이분 구속됐다고 하네요. 영숙은 남편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 서류를 조작하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끌려가며 악을 쓰는 영숙의 모습을 전해 들으며 미연은 씁쓸하지만 후련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악연의 고리가 비로소 끊어진 거죠. 드디어 방송날.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선 미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리허설 내내 말을 더듬고 실수를 연발했죠. PD들이 우려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큐사인이 떨어지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연의 앞에 놓인 건 익숙한 재료들. 시금치, 두부, 깨소금. 미연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손끝을 지배했죠. 떨리던 손은 마법을 부리듯 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금치의 물기를 짜는 악력 두부를 으깨는 섬세함, 양념을 버무리는 리듬감.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두부는요, 칼로 으깨면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 체온을 나눠주듯이 보드랍게 으깨야 간이 배요. 대본에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가 감탄하며 맛을 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주문 콜수가 폭주했습니다. 매진 임박, 주문 1,000건 돌파, 전량 매진. 6개월 후 시장 골목 한켠에 미연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가게 앞은 문전성시였죠. 미연은 쉴 새 없이 반찬을 담으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태준이 퇴근길에 들러 깍두기를 사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눈인사를 나눴죠.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앞 벤치에 앉은 미연.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봅니다. 30년을 돌아왔습니다. 억울함에 울고 배고픔에 서러워했던 세월. 하지만 그 모진 시간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정직한 손맛이 결국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미연이 퉁퉁 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조금 늦게 왔을 뿐입니다. 진짜는 언젠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으니까요.